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리그 승률 1등을 꺾은 뒤 결승전에 올랐지만 우승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기대치는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이유는 상대 측 LA 레이커스가 전력이 엄청나게 살벌했기 때문이며 당시 리그를 주름잡고 있던 최강 듀오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 거기다 과거의 슈퍼스타로 위용을 떨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까지 훗날 명예의 전당에 등록될 거물급 선수를 무려 4명이나 보유 중이었습니다. 코비는 이번 시즌 포함해 3년 연속 자신의 포지션인 슈팅가드에서 리그 1인자로 뽑혔는데요. 심지어 오닐은 그보다 한술 더 떠 5년째 센터 부문 1등이었고, 게다가 참고로 4년 전엔 포지션 불문 리그 최고를 칭하는 MVP에까지 선정된 바 있으며 공격이 워낙 특출나다 보니 득점왕도 2번을 달성해봤습니다. 이런 코비와 오닐을 앞세워 레이커스는 2000, 2001, 2002년 3번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고 02-03 시즌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비를 마신 터라 최정상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이번 시즌 말론과 페이튼을 파격 영입했으며 둘의 커리어도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말론 같은 경우 커리어 누적 득점부터가 당시 리그 역대 2등이었고 MVP도 2번이나 수상했는데요. 더구나 코비와 오닐이 연속으로 3번, 5번 선정된 NBA 올 퍼스트 팀을 그는 여기에 무려 11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연속 누적 횟수의 대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누구 하나 넘어서지 못한 상태이고 그 밖에 다른 업적들도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튼 또한 한 분야의 최고 정점을 찍은 역대급의 기록을 보유 중이었으니 각 포지션별 한두 명씩 수비가 제일 우수했던 자를 뽑는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의 9년 연속 자리를 꿰찼고 이 연속 누적 횟수는 현재까지 동점자조차 없는 전무후무하고도 유일무이한 기록이며 더불어 그 사이에 한 번은 수비왕에까지 등극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둘의 위상은 까마득히 높았고 비록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노장이다 보니 시즌 초엔 기량을 우려하는 팬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결승 진출로 완전히 불식됐으며 어느 누구도 레이커스의 우승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챔피언을 갈망하는 절실함마저 그 크기는 디트로이트보다 레이커스 쪽이 훨씬 더 커 보였는데요. 말론과 페이튼은 전성기 시절 그토록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승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며 이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반드시 은퇴 전에 성불하고 싶었고 직전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스스로 몸값을 대폭 낮춰 레이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우승의 동기가 확고하고도 강렬한 반지 원정대 슈퍼팀이었으며 한편 디트로이트는 기량이든 명성이든 경험이든 선수들 간의 비교 아래 무엇 하나 우세한 게 없었고 뿐만 아니라 감독마저 양측의 성적 차이가 현저히 심했습니다. 레이커스의 필 잭슨은 우승 횟수가 9번인 반면 디트로이트의 레리 브라운은 무관이었고 참고로 둘은 3년 전에도 결승에서 붙은 바 있으며 레리 브라운이 시리즈 스코어 1대4로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열세였던 디트로이트는 시작 전부터 이미 참패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했는데요. 허나 이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감독과 선수들은 의연했으며 오히려 팀의 현 체제와 구성원들의 조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하나같이 네임밸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승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리처드 해밀턴은 고등학교 시절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코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넘어서겠노라 복수까지 결심한 상태였고 플레이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포지션과 역할이 똑같다 보니 둘은 실제로도 1차전 시작부터 자주 부딪혔으며 각자 본인의 특기를 10분 발휘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비를 능가하기란 역시 너무도 벅찬 일이었는데요. 해밀턴은 공격 때마다 번번이 코비에게 가로막혔고 오프더볼 무브와 위치 선정이 평소만큼 효력을 내지 못했으며 그 와중에 실수마저 꽤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전반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턴오버 횟수는 무려 5번으로 양팀 최다였고
거기다 득점은 고작 4점에 필드골도 겨우 16.7%였으며 슈터로서의 제 몫을 전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코비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까지 최정상급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NBA 올 퍼스트 팀과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둘 다 석권했고 해밀턴의 동선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니와 스크린을 통한 디트로이트 선수들의 진로 방해도 가볍게 빠져나갔으며 1대1은 더욱이 어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비는 득점까지 전반전 동안 해밀턴의 3배를 기록했고 필드골 또한 41.7%로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단단하기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의 수비벽을 종종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샤킬 오닐인데요. 150kg에 가까운 그 육중한 덩치로 디트로이트 골밑을 매번 초토화시켰고 전반전까지의 득점이 무려 20점으로 양팀 최다인데다 필드골도 75%나 됐으며 약점으로 꼽히는 자유투마저 운 좋게 12개 중 8개를 넣었습니다. 더구나 체중에 비해 몸이 유연하고 힘이 세다 보니 공격 리바운드까지 가장 많이 잡았으며 안 그래도 그를 전담 마크 중인 디트로이트의 베 롤러스가 센터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힘뿐만 아니라 높이 싸움에서조차 오닐에게 맥없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말론과 페이튼이 부진한 덕에 형세가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또한 디트로이트가 전체적인 면에서는 공격이 잘 풀렸고 해밀턴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이 그의 목까지 분발해 실점하는 족족 그 즉시 골을 넣었으며 분명 코비와 오닐에게 한창 시달렸음에도 이 쿼터가 끝난 당시에는 레이커스에게 1점밖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쿼터부터는 코비만이라도 최대한 억제하고자 감독이 수비에 변화를 줬으며 코비의 전담 마크를 해밀턴 대신 테이션 프린스라는 선수에게 일임했고 그는 2년차밖에 안 된 젊은 유망주지만 의외로 적팀 에이스를 봉쇄한 적이 많은 수비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큰 키에 길쭉한 팔로 신체 조건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더불어 민첩성과 점프력을 비롯한 운동 능력까지 평균 이상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슈팅 견제와 밀착 수비에 일가견이 있었고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 적의 패턴 플레이에도 대응이 빨랐으며 놀랍게도 그는 정말 감독이 기대한 만큼 코비를 잘 묶었습니다. 프린스가 얼마나 성가셨는지 코비는 후반전 내내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었고 야투 15개 중 무려 10개를 실패했으며 양팀 선수들 중 공격 효율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그가 기회를 날릴 때마다 디트로이트는 착실히 점수를 냈고 누구 하나 크게 모자람 없이 전원 준수한 활약을 보였는데요. 그들 가운데 해밀턴도 전반전과는 달리 공수 양면의 기여도가 상당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 중 하나인 온코트 득실 마진이 양팀 통틀어 가장 높았고 그렇게 원정인데도 후반에 지배한 디트로이트는 끝내 12점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레이커스는 총 득점 75점에서 59점이 코비와 오닐만으로 뽑아낸 것이며 둘에게 공격 비중이 과하게 쏠린 터라 그들은 체력 부담이 매우 컸고 이 와중에 나머지 멤버들의 조력마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구성원 전체가 득점에 골고루 관여했고 덕분에 컨디션 관리가 잘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조적인 두 팀의 선수 운용 방식은 다음 경기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분명 코비와 오닐이 강력한 게 사실이긴 해도 초반을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승리의 추는 시간이 지날수록 디트로이트에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도 전반전이 끝났을 적에는 레이커스가 8점을 앞섰지만 이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였고 디트로이트는 정말 4쿼터 초반에 동점을 달성했으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전까지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경기 종료 47초 전에는 점수차를 6점이나 벌려놨고 정황상 이 기세라면 승리가 유력했는데요. 그러나 뜻밖에도 코트 분위기를 장악한 디트로이트 선수들의 드높은 사기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공격권은 레이커스의 차례였지만 그들은 매우 조급한 상태였고 디트로이트는 이것만 막으면 승리를 확고히 굳힐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수비했으며 그에 따라 정말로 코비의 3점 슛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샤킬 오닐에게 리바운드를 뺏겼고 그 즉시 2점을 내주고 마는데요. 거기다 본의 아니게 슈팅 파울까지 저질렀으며 레이커스는 추가 자유투를 하나 얻었고 이마저 오닐이 골대 안으로 적중시켰습니다. 격차는 3점으로 좁혀지고 남은 시간은 35초였으며 디트로이트는 반격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골을 넣지 못했고 이로 인해 까딱 방심하면 동점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돼버리는데요. 해밀턴이 안간힘을 써 코비를 견제했음에도 불운하게 3점을 먹혔으며 또한 경기 종료까지 2초가 남았지만 디트로이트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국 89대 89 동점으로 연장전에 끌려갔습니다. 게임의 흐름을 뒤집은 이 두 번의 3점 플레이는 코비와 오닐이 슈퍼스타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으며 둘은 연장전에서도 레이커스의 득점을 도맡아 10점을 합작했고 반면 디트로이트는 유감스럽게도 겨우 2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리즈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으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패배한 터라 너무도 허탈했는데요. 게다가 코비가 슛감을 되찾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큰일이었고 2차전 당시 그는 33득점에 필드골이 51.9%였으며 이 수치는 두 기록 모두 양팀 선수들 사이에서까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3차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니 코비를 무득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그에게만은 항상 도움 수비로 대응했으며 평상시 1대1로 대치할 때 밀착 수비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즉각 코비에게 한 명을 더 붙였습니다. 보통 이제껏 다른 팀들은 레이커스와의 대결에서 코비보다 오닐을 더 집중 마크했지만 디트로이트는 반대로 골밑이 쑥대밭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오닐을 한 명으로만 상대하고 코비는 여럿이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만약 오닐에게 몰려갔다가는 자칫 외곽 쪽 수비가 붕괴될 뿐 아니라 3점까지 맞을 수가 있으므로 대참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육직책에 수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예상 못한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영웅이었던 코비가 디트로이트의 협력 수비에 가로막혀 전반전 동안 단 한 번도 야투를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그다지 별다른 활약상이 없었으며 전후반 합쳐 기록한 득점이 고작 11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턴오버 개수는 양팀 최다였고 또한 코비가 길을 못 펴는 바람에 팀의 점수를 혼자 책임져야 했던 오닐 역시 기력이 금방 동나고 말았으며 전반전은 득점이 12점으로 나름 준수했지만 후반전은 겨우 2점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칼 말론과 게리 페이튼까지 경기력이 엉망이었고 심지어 말론은 무릎이 아파 18분밖에 뛰지 못했으며 그야말로 누구 하나 정상이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날 레이커스의 득점은 불과 68점이었고 디트로이트는 그보다 무려 20점이 높은 88점이었는데요. 더구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빼앗기지 않은 완승이었으며 팀원들 모두가 감독에게 지시받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상대를 압살했고 그 중에서도 공헌이 가장 컸던 선수는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31득점의 슈팅 성공률이 50%로 공격에서의 존재감이 굉장했고 이 두 항목은 양팀 사이에서도 수치가 제일 높았으며 게다가 코비를 무력화시킬 만큼 수비까지 철저했기 때문에 온코트 득실 마진도 1등이었습니다. 덕분에 디트로이트는 2대1로 시리즈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다음 경기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코비를 집중 공략했는데요. 마침 또 그가 여전히 1대1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파회법을 찾지 못한 코비는 야투 25개 중 17개를 놓쳤으며 또한 그에게 수비수들이 쏠려 자연히 오픈 찬스가 된 외곽 쪽의 다른 동료들조차도 슈팅 성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치열한 접전이었으니, 왜냐면 샤킬 오닐이 미쳐 날뛰고 있었기 때문이고 수비왕을 2번이나 해봤던 베널러스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만큼 골밑 지배력이 상식을 초월했으며 이날 혼자서만 36득점을 찍어 눌렀습니다. 더불어 필드골이 무려 76.2%였고 리바운드도 20개나 잡아냈으며 이 3개의 기록은 양측 선수들 사이에서까지 전부 다 1등이었습니다. 또 한편 샤킬 오닐 말고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번번이 골대를 빗나가는 디트로이트의 부정확한 슈팅이었고, 전반전까지만 보더라도 해밀턴의 경우 필드골이 코비보다 아래였으며 뿐만 아니라 팀에서 야투를 가장 많이 던지는 라시드 월러스란 선수도 11개 중 8개를 놓쳤습니다. 이처럼 득점이 지지부진한 터라 3차전 때와는 달리 코비를 억눌러 놨음에도 점수차가 미미했고 두 팀 사이에 동점과 역전이 수없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후반전부터는 슈팅이 얼추 나아지긴 했으나 하필 레이커스도 정상 폼을 되찾는 바람에 3쿼터가 끝났을 적에는 56대56 동점이었습니다. 홈그라운드인데도 좀처럼 우위를 잡지를 못하니 팬들은 불안하고 답답했는데요. 하지만 4쿼터가 시작되자 디트로이트는 곧바로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이겨내며 2번 연속으로 미들슛을 성공시킨 리처드 해밀턴에 의해 마치 혈이 뚫린 것 마냥 경기력이 세차게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겨우 4점을 앞선 것 뿐이지만 팽팽한 난전 속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이었으며 승리에 대한 동료들의 희망과 의욕이 크게 북돋았고 다들 점수차 벌리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중 해밀턴은 4쿼터 동안 팀에서 가장 많이 11점을 기록했는데요. 더구나 이에 관한 필드골과 자유투 성공률이 경이롭게 둘 다 100%였으며 다른 팀원들도 5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고 무엇보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대단히 빛났습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동점 내지 역전의 기회를 수차례 맞이했음에도 그때마다 항상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공격자 파울을 저지르는 바람에 죄다 무산됐으며 덩달아 평정심을 잃어 경솔하게 테크니컬 파울까지 범했고, 이처럼 스스로 자멸한 탓에 결국 단 한 번도 점수를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디트로이트는 끝내 8점 차로 승리했는데요. 시리즈 스코어가 3대1로 이제는 우승까지 한 걸음만 남았으며 게다가 5차전마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활력이 넘쳐 흘렀고 이날 선수들의 조직력과 전략 수행 능력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돋보였습니다. 구성원 모두 감독이 설계해놓은 동선에 맞춰 공격과 수비를 체계적으로 전개했으며 특히나 팀플레이의 중심축으로서 코트 전역을 쉼없이 휘젓고 다니며 오픈 찬스를 노린 해밀턴은 팀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올렸고, 빠르고 변화무쌍한 디트로이트의 패턴 플레이에 레이커스는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칼말론이 무릎 부상으로 결장한 터라 수비가 한층 약해진 상태였는데요. 공격은 여전하게 아무 개선책 없이 코비와 오닐의 개인 플레이로 연명 중이었으며 그들도 나름대로는 득점을 많이 기록했으나 판도를 뒤흔들 만큼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진 못했고, 하물며 원정의 중압감과 팀원들의 부진에 체력 소모가 더욱더 가속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량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양상은 2쿼터 초반까지만 비등비등하고 이후부턴 디트로이트의 세상이었으며 슈퍼스타란 명성이 허황되게 느껴질 정도로 레이커스가 처참히 묵사발 나버렸고 그 결과 최대 27점 차까지 압도했었던 디트로이트는 기어코 13점 차 대승을 거두며 이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슈퍼스타 하나 없는 언더독임에도 예상을 뒤엎으며 시리즈 스코어 4대1로 압승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팀워크로 이긴 만큼 선수들 모두가 고루 잘했으며 기여도에 관해선 개개인이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고, 때문에 리처드 해밀턴의 경우 결승전에서의 평균 득점이 21.4로 팀 내 최고였지만 그럼에도 파이널 MVP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는 최종 결전에서 자신의 숙적을 꺾고 챔피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며, 혼자만의 성공보다는 구단의 명예와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더 중시했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04-05 시즌에도 정상을 향해 전력을 다했으며 여전히 슈터답게 팀에서 평균 득점이 가장 높았는데요. 한편 구단 차원에서 디트로이트 또한 변함없이 수비의 강점을 드러냈고, 수비 효율성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은 데다 평균 실점은 두 번째로 낮았으며 2연속 우승의 야심을 거창하게 내비치며 끝내 54승 28패로 동부 2등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3라운드까지 세 팀의 강적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려 동부를 또 한 번 제패했고, 작년과 다르게 이번은 언더독이 아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결승전에 올랐으며, 게다가 선수단의 상태도 부상자가 거의 없던 최상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위세가 평소보다 대단히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는 왕좌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서부 2등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는데, 여기도 디트로이트와 똑같이 수비와 조직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구단이었으며 애당초 오래전부터 이쪽 분야의 내공이 탄탄했고, 이번 시즌 수비 효율성이 리그 1등인데다 평균 실점마저 수치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점수 내기가 유독 어려웠으며 3라운드까지의 평균 필드골이 50%에 육박했던 해밀턴조차 결승전은 38.6%에 불과했고, 거기다 평균 득점마저 5점가량이 줄었습니다. 물론 팀 컬러가 서로 비슷한지라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를 버거워했는데요. 시리즈가 마지막 7차전까지 갈 정도로 양측 모두에게 힘겨운 승부였으며, 이날 역시도 4쿼터 막바지까지 결과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끗 차이로 공격면에서의 전력과 집중력이 샌안토니오가 더 우세했으며, 실제로도 당시 극후반의 클러치 상황 때 그들이 보다 많은 골을 터뜨렸고, 이에 따라 결국 디트로이트는 7점 차로 아쉽게 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제왕의 자리를 뺏겼을 뿐 아니라 직후에는 우승을 안겨줬었던 레리 브라운 감독과도 결별하게 됐으며, 언더독의 성공 신화를 쓴 구단의 앞길은 이제 오리무중에 빠졌고, 더구나 그 여파로 해밀턴에게마저 기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적을 가장 크게 당한 점은 바로 3점 슛인데요. 사실 아이러니하게 그는 점프슛의 달인임에도 유독 3점만 성공률이 매우 낮았으며, 심리가 위축돼서인지 평소에 3점을 잘 쏘려 하지 않았고, 거기다 브라운 감독의 엄격한 지시와 전략을 칼같이 따라야 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모험을 할 수가 없던 터라 슈팅 사거리가 충분히 긴데도 오직 미들슛만 고집해왔습니다. 물론 중장거리 슛만으로도 큰 메리트지만 3점 슛까지 유능하다면 본인 포함 팀원 전체가 코트를 훨씬 폭넓게 쓸 수 있고, 더불어 공격 전략의 가짓수가 보다 늘어날 것이며, 이는 즉 팀 승리에 직결될 뿐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과 위상에도 크나큰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해밀턴은 결승전에서의 패배로 변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오프시즌 동안 3점 슛을 악착같이 연습했는데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새로 부임한 감독의 공격 스타일마저 선수들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다 보니 해밀턴의 3점 연습은 더욱더 유의미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에 따른 성과는 환골 탈태라 불릴 만큼 예상 범주를 뛰어넘었으니 여태껏 평균 20%대에 불과한 그의 3점 성공률이 갑자기 05-06 시즌 때 45.8%로 대폭 상승했으며 심지어 이 수치는 커리어 하이뿐 아니라 리그 전체 1등이었고 역사상 유례없는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평균 득점과 필드골까지 커리어 사상 최고점이었으며 20.1득점의 성공률이 50%에 육박하였고 더 나아가 생애 첫 올스타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는 데뷔 7년차였으며 이때가 진정한 전성기라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이 와중에 경사스럽게도 해밀턴 뿐만 아니라 주력 멤버들과 구단까지 모두 최고 주가를 찍었으며 디트로이트는 64승 18패로 창단 이래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했고 동시에 해밀턴을 비롯하여 천시 빌럽스와 베널러스 그리고 라쉬드 월러스까지 올스타를 무려 4명이나 배출하였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초강팀으로 거듭나는 대반전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경이로운 건 그동안 중하위권에 맴돌았었던 공격의 효율성 지표가 최상위권에 올랐단 사실이고 수비는 당연하게 여느 때와 변함없이 철벽을 자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전체 30개 팀들 가운데서 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오로지 왕좌를 되찾겠다는 집념뿐이었는데요. 플레이오프에 나서자마자 첫 상대인 미러키 벅스를 인정사정 없이 4대1로 짓뭉개버렸고 그 다음 2라운드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격돌하게 됐으며 이번에도 가차없이 시작부터 1, 2차전을 모두 이겨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였습니다. 허나 직후엔 거짓말같이 3연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빠졌고 이유는 당시 향후 리그를 주름잡을 역대급 잠재력을 지닌 클리블랜드의 젊은 신예 르브론 제임스 때문이었으며 5차전의 경우 그는 혼자서만 32점을 몰아쳐 디트로이트의 강점인 수비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경기에서도 직전과 똑같이 홀로 32점을 찍어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는 디트로이트가 간발의 2점 차로 겨우 이겼으며 또한 마지막 7차전마저 클리블랜드 측이 원맨팀의 한계를 드러내는 바람에 18점 차의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이 디트로이트는 벼랑 끝에 몰렸다가 9사 1승으로 2라운드를 넘어 무사히 3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부의 제왕을 가리는 이 무대에서 디트로이트가 마이애미 히트에게 2대4로 져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패배한 이유는 마이애미의 밀착 수비와 도움 수비가 유난히 까다로웠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슈팅 난조를 겪은 디트로이트는 2차전 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필드골이 마이애미보다 낮았고 설상가상 공격에 이어 수비 집중력까지 흐트러지는 바람에 실점이 거듭됐으며 10점 차 이상으로 진 경우가 많은 참으로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승에 재도전하지만 06-07 시즌과 07-08 시즌 둘 다 3라운드에서 막혔고 심지어 그 다음 08-09 시즌은 1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0대4로 완패했으며 당시 상대는 공교롭게도 이제 MVP의 경지까지 도달한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이처럼 신흥 강자들과 슈퍼팀의 득세로 디트로이트는 더 이상 우승 경쟁에 설 자리가 없어졌는데요. 사실 팀의 전력도 그 자체로 많이 약해졌으며 이유는 그동안 구단이 세대교체와 리빌딩의 명목 아래 베널러스를 비롯하여 기존 멤버들을 이적과 트레이드로 떠나 보냈기 때문이고 나름대로는 체제를 개선해보려 했던 시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래도 해밀턴만은
구단의 사정과 별개로 그 사이 개인적으로나마 순항을 이어왔는데 지난번 05-06 시즌 때 첫 경험한 올스타를 이후에도 연달아 2번 더 뽑혔으며 게다가 정규 시즌 도중에 한 번은 혼자서 무려 51점을 꽂아 단일 경기 득점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한 적도 있었고 데뷔 이래 가장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맺기까지 했었습니다. 허나 정작 선수 생활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자신과 함께 대업을 이룬 동지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 상실감이 매우 컸고 르브론의 클리블랜드에게 1라운드에서 광탈당한 08-09 시즌이 종료됐을 적에는 우승 멤버가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09-10 시즌의 베널러스라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35살 노장이다 보니 기량이 많이 내려왔으며 팀 성적도 플레이오프는커녕 하위권에 전전하게 됐고 2000년대 초중반 수비와 팀플레이로 리그를 휘어잡았던 디트로이트의 황금기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며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밀턴도 어느덧 32살로 노장 반열에 들어섰는데요. 다행히 순수 실력은 개인 훈련과 식단을 비롯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편이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감독과 뜻이 맞지 않아 마찰을 자주 빚게 돼 재기량을 못 냈으며 이 와중에 트레이드 루머에까지 자꾸 오르내려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더구나 12년 차인 10-11 시즌의 경우엔 몸이 건강한데도 장기간 기용되지 않는 부당한 대우까지 받았습니다. 구단이 젊은 선수들에게만 기회를 주려는 탓에 해밀턴의 평균 득점은 눈에 띄게 하락했으며 물론 미래를 위한 노선이란 걸 알지만 그의 입장에선 흡사 버림패 취급당하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는 쓸쓸히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전 디트로이트 때와 달리 FA 시장에서 해밀턴의 인기는 엄청 뜨거웠는데요. 팀플레이가 특출나고 득점력과 슈팅 정확도까지 제법 괜찮았기 때문에 구단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았고 특히나 우승권 팀들이 더욱 눈독을 들였으며 그들 중 승률이 리그 전체 1등이었던 시카고 불스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이에 해밀턴은 11-12 시즌 개막 즉시 선발로 나서 자신의 저력을 마음껏 뽐냈고 마치 원래부터 이곳 소속인 마냥 팀원들과 호흡이 잘 맞았으며 그가 전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되자 구단 팬들은 여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우승을 기대하였습니다. 허나 그 소망은 얼마 안가 절망으로 뒤바뀌는데요. 해밀턴이 예상치 못하게 시즌 초반부터 어깨를 다쳤고 이외에도 중간중간마다 여러 잔부상을 당해 수도 없이 결장했으며 결국엔 정규 시즌 총 경기수의 대략 3분의 1을 날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팀원들이 고군분투해준 덕에 의외로 팀 순위는 동부 1위였고 해밀턴 역시 시즌 막바지부터라도 건강하게 복귀해 매경기 제 몫을 해줬으며 이에 팬들은 그가 플레이오프에서까지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공을 세우려는 찰나 구단의 비극이 벌어지고 마는데 MVP를 수상한 적 있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던 팀의 에이스 데릭 로즈가 첫 경기부터 불운하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카고는 전력과 선수들의 멘탈이 크게 약화됐고 1차전을 이기긴 했지만 곧장 무기력하게 3번을 연속으로 졌으며 해밀턴조차 전황을 뒤집기엔 명백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끝내 6차전에까지 패배함으로써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였고 한편 데릭 로즈는 부상이 워낙 심한 터라 다음 시즌을 아예 뛰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밀턴마저 자꾸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유리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더구나 지난 시즌부터 수시로 다치는 바람에 운동 능력까지 크게 감퇴했으며 오죽하면 트레이드를 받아주는 팀이 없을 정도였고 우승에 큰 도움이 돼줄 거라 고대하고 데려왔었던 초창기와는 반대로 지금은 그저 연봉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감독이 출전을 거의 안 시켰으며 게다가 제대로 기회를 준 두 경기마저 별다른 반전이 없었고 2라운드 탈락으로 시즌이 끝나자 그 즉시 해밀턴은 가차없이 방출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소액으로나마 영입하려는 팀들이 몇몇 있었기에 1년간 몸을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복귀하려 했는데요. 허나 원통하게도 14-15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개인 훈련 도중 발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으며 그러자 영입에 관심을 보였었던 구단들이 죄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밀턴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픈 열망이 크게 꺾였고 할 수 없이 결국 얼마 뒤 은퇴를 선언했으며 당시 그의 나이 37이었습니다. 연이은 부상으로 말년있고요 커리어가 초라하게 끝나버린 리처드 해밀턴. 하지만 은퇴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 뒤 그는 이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대하게 자신의 선수 인생을 축하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주최한 해밀턴의 영구 결번식인데요. 비록 현역 때 구단과의 끝맺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갈등은 단순히 서로 간에 어쩔 수 없는 입장 차이로 벌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금세 회복이 됐으며 구단 수뇌부들은 팀을 위하여 9년 동안 열일해준 해밀턴의 공적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의 등번호 32번을 영구 결번화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우승 주역들도 모두 참석해 한마음으로 기뻐해줬으며 한편 그들로 하여금 팬들은 정상에 올랐던 2004 파이널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추억하게 됐고 구단의 레전드로 등극한 해밀턴에게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도 이후 위상에 걸맞도록 디트로이트 현지 팬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데요. 재능 기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농구 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과 소외계층에게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지원금을 기부하는 중이고 심지어 미래를 앞둔 청소년들에겐 굳센 정신력과 꿈을 심어주겠노라며 일일이 학교를 찾아가 무료 강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익힌 성실성과 숙명의 라이벌인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대전을 통해 얻은 불굴의 투지, 거기다 대학 시절에 배웠던 팀을 위해 헌신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직업 윤리를 항상 강조했으며 이 셋은 해밀턴의 성공 철학이자 동시에 귀중한 유산이고 디트로이트를 넘어 전 세계로까지 농구인들에게 큰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는 스피치 때마다 이거 하나를 절대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데 그건 바로 자신에게 안정과 행운을 가져다준 안면 마스크이며 평소에도 주변 스포츠인들에겐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얼마나 진심인지 한 번은 2014 축구 월드컵 도중 코뼈를 다친 선수에게 직접 마스크를 갖다 주겠다며 부상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브라질로 떠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비록 은퇴 후 농구 분석가로 활동 중인 지금은 맨 얼굴로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향한 애정은 변함없이 각별하며 한편 팬들 사이에서도 그는 현역 시절의 외모가 워낙 인상적인지라 여전히 마스크맨으로 회자되고 있고 03-04 시즌의 우승 역시 무려 20년이 지났음에도 해밀턴의 활약은
코트 방방곡곡을 휘젓고 다니며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간결하게 점프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